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비가 조금 오는 것 같더니 또 제대로 안 내리고 아쉽습니다. 자, 오늘은 222쪽이죠. 222쪽에 5편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7문제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주택법 계속 보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저 뒤에 A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알아야 또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B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그것이 또 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축법은 그냥 다 토막토막으로 가고 있었다면 주택법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가지고 한 두세 번을 세 번 정도를 보셔야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집에 대한 법이 아니라 곧 보겠습니다만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자주 접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좀 이런 내용 전제로 깔고요. 보시죠. 222쪽에 1장 총론, 1장 1절 주택법 적용,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동그라미 1번 원칙. 한 번에 단독주택 경우 30호 이상, 공동주택 경우 30세대 이상,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만제곱 미터 이상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 재량행위.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말고 100% 관청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이 되는 거죠.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예외, 단독주택의 예외 50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고, 3번 예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갖고 나온 적 거의 없고, 그건 뒤에서 보도록 하시고, 223쪽 셋째 줄 자리에 표가 있죠. 그 표를 보면서 보도록 하시죠. 집에 역시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이요.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 용도 29가지로 구분해 놨죠. 1번에 단독주택, 2번에 공동주택, 3번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9번까지가 있습니다.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법이 있는데요. 주택법은 그러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냐? 그게 아니라고요. 단독주택 한 번에 지을 때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 공동주택 한 번에 지을 때 30세대 이상. 그다음에요.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대수 30세대 이상. 집 짓기 위한 땅 만제곱 미터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우선 취지요. 어디에 집을 한 채를 짓습니다. 집 한 채를 짓는데 무너지면 되나요? 안 되죠. 안전하게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요.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무너지면 되나요? 안 되죠. 안전하게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한 곳에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 2명씩 잡아서 한 곳에 2000명이 모여 살게 되면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집 지었으면 거의 식구들 많아서 4명, 5명 산다고 해도 조금인 거죠. 그러면 이 어느 선에서를 정해야 될 거라고요. 어느 곳은 조금이고 어느 곳은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많다고 할 거냐고요. 100집, 100집 일로 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100집이면 많다고 할 수도 있죠. 그걸 어느 정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그냥 주택법에서 대통령이 정하기를 몇 채 이상이면 많다고 보는 거예요. 30채 이상이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숫자 달랐고 또 대통령만 바뀌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30채 이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집이 많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로는 지금 보셨듯이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사람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것저것 골고루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은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법 보는 중간에 계속 건축허가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건축허가가 나오면 몇 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한 번에 30만 이상을 지을 때 뭐 주택 건설 허가, 주택 건축 허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러니까 30채 이상 짓겠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사업 주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7가지 사업 주체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법 한 번에 30만 사업 계획 승인, 사업 주체 이게 이제 계속 같이 이어지는 한 세트 개념이고요. 그래서 집 장사가 한 번에 30채 이상 짓는다. 이제 그거에 대한 법입니다. 그 비교하는 표는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1장 2절, 그러니까 주택 등 그리고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용어 정의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다음 한 장 넘어와서요. 목차요.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 224.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으로 보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도 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가 있죠. 뭐 누구라도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또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그건 또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2000년, 뭐 1999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뒤에 태어난 사람도 있죠. 나이 드신 분,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둘로 구분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성 아니면 여성,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18살 전후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듯이 대한민국 모든 집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 거고, 그다음에 굵은 2번 들어가는 돈과 규모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에 여성 중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단독주택에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고, 국민주택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고 뭐 그런 겁니다. 뭐 섞어서 뭐 묶어서 그러니까 비교하지는 않고요. 각각 범주가 그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나눠 볼 수가 있다고요. 다시 앞쪽 가시죠. 223쪽에 굵은 1번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는데 그 표의 첫 번째 표요. 건축법, 주택법 오면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에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관까지도 단독주택이었는데 청와대, 뭐 총리 관사, 뭐 관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뭐 청와대를 사고 팔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청와대를 한 번에 뭐 30채 이상 짓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공관은 빠지게 되고, 셋째 줄 공동주택에 아연다기가 있었죠. 그런데 기숙사, 식구들이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빼고 아연다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한 건물에 그러니까 여러 집 살고 있어도 집주인 한 명, 단독주택, 단독소유. 그다음에 한 건물 여러 집 살고 있고 구분 소유가 되는 게 공동주택. 그렇게 구분하겠지만 공법에서는 소유 형태가 아니라 구조로 구분하는 겁니다. 뭐 아시는 거죠? 뭐 집이 있고요. 뭐 마당이 있고 그 집 식구들 다 살고 있습니다. 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그러니까 그중에 101동 통째로 다 쓰는 게 아니라 307호만 쓰고 있는 거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림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공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련말로 그러니까 건축물 전부와 부속토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는 307호 토막만 쓰는 거죠. 건축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쓰고 있다. 얘는 그 집 식구들이 다 쓰는 거죠. 마당까지요. 그래서 전용 부분만 있다면,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307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거죠. 그렇지만 307호까지 날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뭐 그런 것들 다른 집하고 같이 씁니다. 무슨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무슨 차이로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세 가지 뭐가 있다고요? 아, 연, 다가 있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주택,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 4개층 이하이고 동당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주택 4개층 이하이고 동당 660 이하인 거죠. 또 줄여서 할 때는 칠판이요. 아, 연다. 그러니까 5개층, 4개층 660이죠. 그냥 손을 내시면 되죠.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5개층, 4개층 660이면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660. 뭐 초과인지 이상인지 그런 장난은 안 나오는 거고요. 이하인지 미만인지 그런 장난도 안 나옵니다.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이면 됐고, 다음 쪽 보시면 그거에 대한 다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이요. 건축물 전부와 부속 토지가 뭘 거고요? 칠판이요. 그리며 전부 건축물 전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307호만 쓴다고요. 일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공동주택인 거죠. 뭐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 그러니까 뭐 5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1번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2번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초가고 층수가 4개층 이하. 3번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이고. 점 해설. 건축법에서 공동주택에 아연 다기가 있었죠. 기숙사가 포함되지만 주택법에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준주택이라고 하는 걸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데 우선은 국민주택이 뭐냐고요. 첫 번째 표요. 국민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 제도입니다. 국민가수, 국민차, 무슨 국민, 스포츠,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국민요정, 아무튼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첫째 줄 무주택, 그러니까 집 식구 다 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이 그러니까 46%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2010년에 2.7인, 지금은 2인 될까요? 아무튼 그 정도죠. 아무튼 많이 잡아서 3명 잡고 3명 사는데 몇 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이면 됐다고요. 30평이면 3명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30평이면 됐다. 30평이면 됐다를 몇 제곱미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85제곱미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공용 부분이 추가됩니다. 85제곱미터가 25.7평의 공용 부분이 추가되니까 30평, 33평 언저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식구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근데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는 공적 주체가 싸게 지어서 싸게 팔면 좋은데 뭐가 일이 바쁘다고요. 땅도 할 일이 많다고요. 이쪽은 잘 안 한다고요.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극히 없는 거죠. 아주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민간 건설사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거죠. 저리로 지원하는 대신에 싸게 팔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그러니까 99% 다 누가 지어요? 중소,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겁니다. 누가 짓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런 건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대부분 중소, 민간 건설사들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재원과 규모에 따른 분류. 대한민국 모든 집을 집 짓는 데 들어가는 돈, 그리고 몇 제곱미터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그러니까 민영주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함해서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제곱미터 이하. 이상 두 가지를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떠올리기 위해서 법적 정의는 이르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이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가 대부분이죠. 공적 주체가 지은 85 이하, 그러니까 대한민국 집의 1%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음 쪽 와서 보시면 동그라미 2, 2, 5, 동그라미 1번 국민주택 규모 30평이면 됐다 얘기를,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는 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5.7평 플러스 알파 30평 33평.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어디요? 그냥 몰라요. 그냥 시골이요.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규정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는 식구들이 좀 더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85 이하가 원칙, 100까지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 구민주택이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구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음의 어느 하나로서 구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구민주택 규모 이하 85 이하는 1번, 2번에 다 붙게 되는 거죠.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주택공사, 주택사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적 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85 이하.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구민주택 정의는 그렇게 6줄이 되지만 칠판요 줄이면 이거라고요. 공적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합니다. 뭐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민영주택 그러니까 둘째 줄 괄호 민간이 건설한 주택 X 그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2번 나왔지만 그러니까 2번 다 그렇게 나왔지만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이상하게 함정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단어를 그게 또 아니라고 그걸 시험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운영한다든지 민간이 건설해서 지가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은 105제곱미터 뭐예요? 민영주택이죠. 이게 아니면 민영주택이라고요. 그 다음에 공적 자금이 들어간 110제곱미터 뭐고요? 민영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저기까지 이 구분 가지고 그러니까 별 출제 횟수들이요. 띄엄띄엄 계속 보시다시피 아주 많이 나왔고 이 정도면 많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하에 집중해서 이러저러한 집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집중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 거고 분류는 이 두 가지죠. 주택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굵은 3번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운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아파트 새빵 치고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워낙 큰 평수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애기들 다 시집 장가가고 노부부 살고 계시는데 그냥 관리비만 나오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복도형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복도가 있고 그러니까 집이 있고 여기에 이제 현관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이제 문간방 있겠죠. 그러니까 문간방 있고 거실 있고 큰 안방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터서 가서 여기서 계속 한 집에서 생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별도로 끊어서 처녀총각 아니면 젊은 신혼부부가 잠깐 살 수 있게 하자는 거죠. 다닐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현관문 따로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씻고 저녁에 씻고 그다음에 밥 끓여 먹고 나와야 되니까 욕실과 부엌이 있어야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파트 새빵 치자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101동의 307호 그러니까 구분 등기가 돼 있는데 또 그 집을 또 끊어서 또 팔아먹어요? 그건 안 된다고요.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일정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1번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14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만약에 이쪽, 그러니까 마음이 상황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총각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터서, 그러니까 식구들, 할아버지 할머니랑, 자녀들이랑 같이 생활할 수도 있죠. 터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되고, 3분의 1 이하. 그 다음에 5번, 역시 구분된 각각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이 새빵 면적이 새빵 개수가 새빵을 치는 집이 전체의 3분의 1 이하. 그다음에 새빵 다 합쳤을 때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새빵 단지를 만들 수는 없죠. 구분 소유할 수 없다. 별도로 생활한다. 다 됐습니다. 3분의 1 이하다. 그 정도죠. 그다음에 이제 226쪽 와서요. 그러니까 굵은 4번 공동주택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얘는 도심 내
소규모 주택을 공급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워낙 큰 평수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뭐 상당히 넣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먼저요, 표의 첫째 줄이요.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죠.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칸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면적이 얼마 이하고요? 85 이하입니다. 둘째 줄이요, 첫 번째 칸,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습니다. 둘째 줄, 단지형에는 아파트는 없고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 근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원래 연립과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인데 단지형은 한 층 더 얹어서 5계층 이하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표의 셋째 줄이요, 원룸형이요. 원룸형, 원룸, 그러니까 영어로 원룸이라고요. 뭐 우리말로 뭐고요? 단칸방을 얘기하는 거죠. 단칸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칸방을 짓겠다고요. 뭐 그건 뭐가 많이 지어도 되고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 다 됩니다. 그런데 셋째 줄 원룸형은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요?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냥 법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칸 첫째 줄 도시형 생활주택은 85 이하인데 그 안에 있는 원룸형은 50 이하로 한다. 그러니까 따라서 표의 넷째 줄이요.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85 이하니까 85 초과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아파트를 보시니까 단지형은 없고 원룸형만 있죠. 원룸형이 얼마 이하라고요? 면적이요? 50 이하이죠.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그러니까요. 둘째 줄, 넷째 줄에서 50 초과하는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죠. 두 번째 칸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표가 네 줄, 둘째 줄, 셋째 줄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양구 1번 청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대통령 의지하는 주택을 말한다. 위 대통령 의지하는 주택이란 도시에 건설한 다음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그 네 줄 앞서서요.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지차고요. 전철역 주변에 셋째 줄 도시지역에 찌그만 집 얼마 이하요? 85 이하를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뭐 1000세대까지는 안 되고 300세대 미만. 근데 어느 한 업자가 299채를 짓는 거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또 그 한 동만 들어설 거냐고요. 그러니까 뭐 옆에 쭉 다 들어서겠죠. 그러면 엄청난 단지가 큰 많은 집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근데 단위로는 한 덩어리로는 300세대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단칸방 원룸형 주택이 있죠.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 이하이고 욕실 부엌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문 한 짝 더 달 수 있다.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지하층에 집 넣으면 그러니까 습기 때문에 또 햇볕도 못 보고 사람 살 수가 없죠.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단칸방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2번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고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가 있죠.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다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개념을 딱 선명하게 잡기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있는 걸 갖고 이게 뭐냐 찍어가려면 아주 복잡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냥 법에 나오는 그 요건 정도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단 건축연에 심의받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연다 원래 4계층이 아닌데 한 층 더 붙일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아파트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아파트, 원룸형 연립, 원룸형 다세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바로 단지형에만 한 층을 더 얹어주는 거지 제일 아랫줄 원룸형 연립, 원룸형 다세대는 5계층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좀 더 지나셔야 그러니까 구분이 되겠죠. 아무튼 다시 그냥 그 표 다시 보면 표의 둘째 줄,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단지형도 있고 또 뭐도 있고요. 원룸형도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형에는 아파트 없고 그러니까 연립과 다세대가 있고 원룸형에는 뭐가 있고요. 아연다가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뭐다며 그러니까 도시형 자체가 85 이하, 원룸형은 50 이하. 그러니까 연다는 원래 4계층 이하.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예외가 계속 붙어 있는 거죠.
도시형 자체가 85 이하인데 그 중에서 얘는 얼마 이하고요? 50 이하인 거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연다가 얼마 이하인데요. 그러니까 연다가 4계층 이하인데 그러니까 이쪽 단지형은 얼마 이하로 하고요? 5계층 이하로 하고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가 막 이렇게 저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걸 분류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양괄호 2번 복합건축 여부.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대표적인 예로 주차장 설치 기준이 크게 다르다고요. 지금은 좀 숫자들이 바뀌어 있습니다만 이 도시형이 아닌 도시형이 지금 이렇게 구분이 돼야죠. 그러니까 도시형이 아닌 그러니까 일반 주택들은 한 세대당 주차 한 면씩은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러니까 단지형은 옛날에 6집, 8집에 한 면.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12집, 14집에 한 면. 이렇게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차장, 그러니까 한 동에 섞어지면 이 동에 이것저것이 섞여 있으면 요 앞에 주차장 갖고 쌈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집은 14집에 한 면이 있고 18집에 한 면이 주어져 있고 한 집마다 한 면인데 그러니까 어디 오래된 주택가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듯이 그러니까 다 주차 구역마다 번호가 써져 있고 다른 차 들어와서 서기만 하면 바로 스티커 떼고 아니면 견인해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서는 맨날 이 주차장 갖고 싸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섞어짓지 말라고요. 이것저것 섞어짓지 마라. 동그라미 1번 원칙.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복합하여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 그거에 대한 예외 딱 한 번 나왔는데 우선은 넘어가시고요. 동그라미 3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칠번 보시죠. 이거 보시자고요. 여기는 한 세대가 한 명 갖고 한 집에서 쓰고 한 명 갖고 8집이 쓰고 한 명 갖고 14집이 쓰고 있다고요. 이걸 섞어 놓으면 매번 쌈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일반 주택과 도시형 동그라미 1번은 일반 주택과 도시형을 섞을 수도 없고 동그라미 3번은 단지형과 원룸형을 섞을 수도 없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 표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도죠. 워낙 찌끔한 평수들만 짓다 보니까 공실률 50%가 높고 또 이제 생활이 이제 거의 빈민가 수준으로 아주 그러니까 슬럼가가 되다시피 이상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혜택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혜택이 심했던 거였죠. 아무튼 이 주차면 때문에도 땅을 적게 갖고 있어도 집 장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난리가 벌어졌던 거였죠. 아무튼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표 5줄이요. 둘째 줄 이제 뒤에서 볼 내용들인데 먼저 짚고 가시자고요. 곧 앞에서 잠깐 봤었죠. 한 번에 30만 이상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오른쪽 한 번에 5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할 때는 50세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셋째 줄, 연간 20만 이상을 하려면 국토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는데 오른쪽 도시형 생활주택과 원룸형 주택 플러스 도시형 이외 한 채를 지을 때는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때는 연간 30세대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 그 아랫줄, 관청에서 감리자를 집어넣는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진행하는데 오른쪽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도시형 생활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주체 스스로 감리자를 지정한다. 지 친구 불러다가 쓸 수가 있다고요. 제일 아랫줄,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오른쪽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어찌고 저찌고 도경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혜택들이 각각 제도마다 띄엄띄엄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고 다음 쪽 오시죠. 5번 기타 주택으로 동그라미 1번은 그냥 임대주택이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요. 먼저 그 그림이 이렇게 해당하는 자리가 또 다 뒤에 있어서 그림 잠깐 뒤에 가서 보시면 책에 275쪽이요.
275쪽에 3장 6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있습니다. 1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러니까 A 집장사가 집 지어서 팝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B 집을 살 때 콘크리트만 사요? 대지 지분도 사요? 대지 지분도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죠. 콘크리트 값보다 땅값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C가 집 지어서 파는데, 그러니까 C 땅은 누가 갖고요? C 집장사가 갖고 있고 D한테는 뭐만 판다고요? 콘크리트만 판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값이 비싸게 나와요? 싸게 나와요? 싸게 나오죠. 뭐 옛날 몇 년 전에 뭐 그러니까 한참 얘기됐었던 뭐 반값 주택 그런 것 중에 한 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집값을 싸게 하고 그다음에 땅을 안정적으로 쓸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뭐요? 이거 사가지고 집값이 얼마가 뛰나? 그 콘크리트 값이 뛰어요. 땅값이 뛰어요. 강남의 재건축 그렇게 비싸다가 비싸고 펄쩍펄쩍 뛰는 이유가 땅값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 걱정을 그 욕심만 아니면 식구들하고 편히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땅은 빌려 쓰고 콘크리트만 소유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228조 동그라미 2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그러니까 집장사가 땅은 갖고 있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같은 게 복리시설에 해당합니다. 그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콘크리트만 판다라고 하는 거죠. 점 생략합니다. 굵은 6번이요. 그러니까 준주택이 아닌 준주택이 있습니다. 준우승.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준주택. 주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주택이 아닌데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동그라미 1번.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준주택에 뭐 둘째줄 동그라미 2번 둘째줄 준호 닭인 노가 있습니다. 준호가 그러니까 크게 외치는 거죠. 이제 닭이 그만 녹차를 사오라고. 녹차를. 닭이는 그만 사오고 준호 닭인 노 외쳤습니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형 기숙사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준오 닭이 노가 되는 거죠. 주택이 아니라고요. 그 아래표는 이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첫 번째 칸에 세 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셋째 줄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죠. 4번 다중생활시설 찌끔한 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니라 무슨 용도였고요?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거죠. 그 다음에 노인복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노유자시설이었고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스이죠. 사무실, 업무시설입니다.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숙박시설이죠. 주택이 아닌데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고 살고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규제도 하고 지원도 하겠다. 준주택이 있습니다. 뭐 다음 쪽에 굵은 7번 뭐 입주자 등 뭐 동그라미 1번 입주자란 끝에 있는 소유자 집가 소유자를 민법의 소유 개념을 주택법에서 입주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사용자 바로 아랫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월세에 들어오신 분이 사용자인 거죠. 뭐 관리처는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굵은 8번이요. 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아까 보셨죠? 한 번에 30만 이상 지역 주택성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것도 있고 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 모여 살게 되니까 이것저것 갖춰야 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 거죠. 아파트 단지에 그러니까 주택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30채 이상 때 이게 적용되니까 29채까지는 주택단지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집만 지어서 팔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30채 이상 때는 주택법 적용되고 주택단지 개념이 적용되니까 집만 지어서 팔아먹을 수는 없고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같이 한 세트로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동그라미 2번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러니까 단지가 있었는데요. 단지에 뭐 철도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철도가 지나갔으면 그러니까 단지가 끊어지는 거죠. 그동안 A단지였지만 A단지, B단지로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대 복리시설, 별도의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갖춰야 된다. 단지가 끊어진다. 각각이 하나의 단지가 된다. 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종용도로 뻔한 얘기고 2번 폭 20m 이상 일반도로
3번, 그러니까 폭 8m 이상,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예정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두 번이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숫자는 외우셔야죠. 그냥 20m, 8m, 20m 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면, 또 이제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도시군계획 예정도로 8m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래서 20m, 8m가 있고, 뭐 4번부터 4-3까지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철도가 지나가면 끊어진다. 20m, 8m 지나가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복리시설과 동그라미 4번 부대시설이 있는데, 일단 문장 보기 전에, 그러니까 이 그림부터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주택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택단지니까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잖아요. 우리 집 식구만 사는 거 아니죠. 다른 집, 옆집 식구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라는 게 뭐고요? 복리시설. 그러니까 술판요, 집을 짓는데 아파트 5계층 이상 나무로 5계층을 지을 수는 없죠. 콘크리트로 집을 짓게 됩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따라가는 콘크리트, 아니면 같이 깔아놓는 아스팔트, 뭐 그런 것들이 뭐고요? 부대시설이죠. 여기는 부대시설에는 사람이 오래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죠. 사람이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복리시설은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한 시간을 갖자는 거죠. 그 차이로 보시면 되고, 아무튼 뭐 결론, 어찌고 저찌고 결론,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뭐가 있고요? 관리부대가 있죠. 관리부대, 뭐 하나면 끝났습니다. 관리부대, 네 글자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걸 향해서 가시자고요. 동그라미 3번,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내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공동시설을 말한다. 옆집 식구들과 함께 그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라고요. 어린 놀이터, 옆집 애기요, 단지 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가게, 두부사를 가셨죠. 유치원, 옆집 애기들이요, 주민운동시설, 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옆집 사람과요,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이죠. 동그라미 4번,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시설 설비를 말한다. 주차장, 사람 오래 어슬렁거리면 다들 걱정하죠. 초상은 왜 어슬렁거린데? 심란해집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넘어가세요. 담장, 담장에 사람 붙어 있으면 뭐고요? 도둑놈인 거죠. 그 다음에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 어슬렁거려도 주차장 어슬렁거리는 거 똑같고, 건축 설비, 뭐 전봇대, 그러니까 가로등 같은 곳에 사람 붙어 있으면 뭐 이상하죠. 뭐 매미예요. 매미도 아닌데 왜 전봇대 가로등에 붙어 있냐고요. 이상하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 항상 사람은 계시죠. 관리사무소 사람은 계시지만 칠판요,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사람,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는 아니죠. 그래서 관리사무소는 지금 그거면 다 되는데, 관리사무소 하나만 차이 좀 신경 쓰면 되죠. 관리사무소는 무슨 시설이라고요? 부대시설, 관리부대입니다. 관리부대. 뭐 동그라미 5번, 혼합, 그러니까 분양과 임대를 합쳐서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혼합인 거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분류,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니까 용어 정의들이요.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이제 또 2장, 그러니까 주택의 건설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까지 보시죠. 그러니까 뭐 양이 좀 됩니다만, 그러니까 굵은 1번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비되는 건 뭐고요?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러니까 전부 철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철거해서 그러니까 싹 걷어내고 새로 올리는 거라면,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손대는 거죠. 그래서 일부 철거, 일부 존치. 그러니까 뭐가 좀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둥 4개라도 남아있어야 리모델링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 싹 걷어내면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 표세요. 그러니까 근데 리모델링에, 그러니까 대수선 리모델링도 있고, 증축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증축 등 건축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되죠. 대수선 알려면 허가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수선 리모델링 알리면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고, 증축 리모델링 알리면 허가 받아야 되죠.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알리면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어디 20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 기둥 4개 놔두고 싹 걷어내고 다시 올리는데 엉망진창 되어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리모델링 다 금지되어 있고, 도면이 기준에 맞냐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수선 리모델링은 몇 년 지나면 알 수 있고요. 10년 지나면 알 수 있고, 증축 리모델링은 몇 년 지나면 알 수 있고,
15년 지나면 알 수 있고 증축 늘린다고요. 면적 몇 배까지요? 1.3배까지 늘릴 수가 있다. 그 표 아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만 1.3배 늘릴 수도 있고 그 면적 1.3배에다가 그러니까 세대수 1.15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1.15배 그러니까 100집이었으면 115집까지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아래줄이요. 그러니까 면적 1.3배 그러니까 세대수 1.15배만 할 수도 있고 그 면적 1.3배 세대수 1.15배에다가 위로 3개층, 2개층을 더 올릴 수가 있다고요. 뭐 3개층, 2개층까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 거 아파트가 컸으면 기둥도 탄탄했겠죠. 더 높이 올릴 수 있고 3개층까지. 옛날에 아파트가 작았으면 기둥도 작았겠죠. 몇 개층까지만 올릴 수 있고요. 2개층까지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표는 이 집 채수를 1.15배, 세대수 1.15배를 늘린다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죠. 그 표세요. 두 번째 표의 첫째 줄, 그러니까 기존 1000세대가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합쳐서 10만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1.3배 얼마까지 늘려요? 13만까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요.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 1000세대가 그러니까 130제곱미터씩 다 가져갔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뭐 받아야 되고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 리모델링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이 남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100제곱미터씩 10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10채 추가 건설, 세대수 증가됐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20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가져갔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만이 남았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씩 100채를 짓는다고요. 리모델링 하는 거지만 얘는 30세대 이상 추가 건설이므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7번 보시죠.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건설할 때는 뭐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이요.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하면 뭐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인 거죠. 30세대 이상 추가 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1번 해설.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은 재건축. 1%가 되었든 99%가 되었든 일부를 철거하고 대부분 새로 짓는 것은 노셈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 요건들 지금 앞에 표에서 다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 양보 1번. 그러면 리모델링 주체 누가 나설 거냐고요. 누가 나서서 리모델링을 할 거냐.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면 집주인이 자기 소유니까 자기 거가 허가받아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대수선을 하면 되겠죠. 근데 리모델링은 이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공동주택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죠. 먼저요. 그러니까 첫째 줄 시군구에게 사용검사 받았으니까 사용검사 받은 그대로 사용해야죠. 근데 10년 지나서 대수선 리모델링 할 수 있고 15년 지나서 증축 리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오른쪽이요. 만약에 1000세대가 있는데 전원 찬성했다고요. 그런 건 있을 리가 없지만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요. 아무튼 뭐 있을 수도 있죠. 떼돈을 번다고요. 떼돈을 버는데 반대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초조합장 그러니까 대표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거 빼고는 다들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원 찬성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미 단지에는 뭐가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원 찬성했으니까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뭐 해서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표의 제일 아랫줄 시군구에게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표 왼쪽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일부 찬성 일부 반대 한다고요. 그러면 리모델링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죠. 뭘 만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드는데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의 3분의 2 각동 과반 결의가 필요하고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의 3분의 2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요. 거기에서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그로부터 2년 안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들어가는 겁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갈 때는 다시 새로운 동의요. 얼마요? 전체의 4분의 3.
단지 전체 4분의 3, 뭐 동마다 2분의 1 이상, 아니면 동만 할 때는 동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다. 그 아랫줄이요. 그래서 시군구에게 리모델링 허가받아서 리모델링 하면 되는데, 그 아랫줄의 제일 아랫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요건과 그다음에요. 리모델링 허가 신청 요건이 다르다는 거죠. 뭐 리리삼은 또 뭐고요? 뭐 릴리리도 아니고요. 보시죠. 그래서요. 그쪽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될 때, 조합을 만들어서 뽀개기 신청 들어가야죠. 그 표요. 뭐 이게 뭐예요? 리사모. 리모델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리모델링 조합, 추진기구를 만드는 거죠. 그때는 얼마 동의를 받아서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만드는 거고, 조합이 이제, 자, 그러면 좀 더 다수의 동의를 얻어서, 자, 우리 이제 뽀개기 들어갑시다. 우리 단지 뽀개게 해주세요. 뽀개기 신청 들어갈 때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4분의 3 동의가 필요한 거죠.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죠. 출판 요거면 됐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뽀개기 신청 들어가는 건 아시죠? 추진체를 만들고 뽀개기 신청. 추진체를 만들 때는 얼마요? 2. 그 다음에 뽀개기 신청 때는 얼마고요? 3. 리리 3이라고요. 뭐 릴리는 아니고요. 리리 3. 그래서 조합 만드는 것과 뽀개기 신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리모델링 하려면 셋째 줄 끝에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하고요. 양괄호 2번. 리모델링 허가 기준. 동그라미 1번. 동의 비율. 작은 1번은 주택법 관리 규정에 적용되는 겁니다. 주택의 관리 쪽에 걸려 있는 거에서 여기서는 초점 아니고, 작은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여기 이 숫자가 안 바뀌었군요. 이게 법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또 남아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2-1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입니다. 리리 3이라고요. 3이니까 얼마 3이요? 7분의 3이요? 4분의 3이요? 4분의 3이죠. 75% 이상 동의와 각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바로 다 빼고요. 2-2번. 동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는 그 동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입니다. 80에서 75로 바뀌었습니다. 4분의 3, 4분의 3 이고, 3번 입주자 대표회의는 뭐 당연히 두째 줄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따로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내용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양괄호 3번 리모델링 허가를 받는다. 그거면 됐습니다. 양괄호 4번 리모델링을 위한 시공자 선정.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위 리모델링 하는 경우 설립인가 받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건설업자, 어찌고법 건설업자 또는 저찌고법의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선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좀, 요거는 아시는 거고, 양괄호 4번에 비교되는 걸 하기가 뭐 뒤에서 볼 내용입니다만, 우선은 써두시면 양괄호 4번에 동그라미 1번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시공자를 선정한다. 그 옆에다가 공동시행 X 쓰시고요. 시공자를 선정하는 거지 공동시행 하는 게 아니죠. 어디 뭐 아파트에서요. 조그만 리모델링, 뭐 욕조 뜯어내는 공사를 한다고 치자고요. 뭐 욕조 뜯어내는 공사, 아니면 뭐 벽체를 뭐 어떻게 뭐 내부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치죠. 308호 욕조 뜯어내는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308호 아줌마하고 그 단지 인테리어 가게 아저씨하고 공동시행 하나요? 같이 꽃갱이 들고 공동시행을 해요? 그게 아닌 거죠.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죠. 돈 줘서 일을 시킨다.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그걸 동그라미 1번 뭐라고 한다고요?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위 시공자 선정할 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해야 된다. 비리를 막기 위해서 경쟁 입찰로 하는 게 원칙. 또 그런데 뭐 어찌저찌고 단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 양괄호 5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큰 공사죠. 기둥 4개 빼고 다 뜯어내고 다시 올려서 붙이면서 올린 겁니다. 큰 공사니까 당연히 끝났으면 셋째 줄 시군구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그러니까 뭐 굵은 4번, 뭐 이 뒷내용 중에서 시험 나온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괄 1번 나온 적 없고요. 뭐 양괄 1번은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굵은 5번,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양괄 1번, 세대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권리 변동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변동 계획. 뭐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책 잠깐 2장 앞으로 와보시죠. 2장 앞으로 오면 230쪽. 230쪽에 두 번째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표에서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천세대가 예전에 얼마씩 갖고 있었어요?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었죠. 천세대가 130제곱미터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10만 분의 1000, 그러니까 10만 분의 100이었죠. 지분이요. 뭐 이해되시죠? 아무튼 그러니까 똑같이 단지 전체에 대한 지분을 똑같이 갖고 있었죠. 첫째 줄 천세대가 모두 똑같이 100제곱미터였으니까 대지에 대한 지분이 똑같습니다. 첫 번째 칸 천세대가 다 똑같이 130제곱미터씩 가져가니까 단지 전체에 대한 대지 지분이 똑같은 거죠. 여기는 권리 변동이 많이 생기나요? 별로 생기지 않죠. 근데 두 번째 칸은 129제곱미터짜리가 1000세대가 있고 100제곱미터짜리가 10세대가 있는데 각 집마다 대지 지분이 똑같아요? 달라지죠. 세 번째 칸 역시요. 120제곱미터가 1000세대가 있고 100제곱미터가 100세대가 있으니까 각 집마다 대지 지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 계산하라고요.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지만 그런 계산들 다 해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시 2장 넘어와서 234쪽 그러니까 굵은 5번 양괄호 1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요. 235쪽에 양괄호 2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비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기본 계획 7번 보시죠. 리모델링은 지금 별별 경우가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이 중에서도 뭐에 대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번 보시죠. 대수선, 그러니까 금강고 고칩니다. 벽적 금강고 고친다고요. 복잡할 이유가 없죠. 그 집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면적 증축만 합니다. 면적 증가만 하면 그 집 애기들 뒹굴뒹굴 아주 막 아까 팩하고 누워 계시는 뒹굴뒹굴 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 거지 사람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세대수 증가형을 하면 사람이 늘어난 거죠. 1.15배 1.15배만큼 집 채수가 많아졌고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개발돼서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시설 모자라면 안 되죠. 그래서 도시 과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이름은 칠판,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름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돼 있지만 리모델링 중에서도 뭐에 대한 계획이라고요? 세대수 증가형에 대한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계획 둘째 줄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점 이것저것 포함되는 사항 중에 작은 4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사람이 많아지니까 학교, 공원, 공영 주차장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봐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동그라미 3번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검토하면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5번 둘째 줄 그러니까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셋째 줄 협의 거치고 넷째 줄 심의 거친다. 도시군관리계 기본 절차하고 똑같은 거죠. 아무 차이 없습니다. 다음 쪽에 양괄호 3번 그러니까 굵은 6번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건설 중에 리모델링까지를 보셨네요.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2절 사업 주체로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